다음 발표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병기 교수님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기 교수님의 양력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기 교수님은 불교 윤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시고요.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전문위원이시고요. 윤리철학교육학회장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간 불교평론 편집위원으로 계십니다. 대표 저서로는 동양도덕교육론의 현대적 해석, 의미시대와 불교윤리 등 여러가지 책이 있습니다. 우리 박병기 교수님의 발표, 불교평화론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셔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셔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불교가 평화의 종교다라고 하는 선언 또는 명제에 대해서는 방금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아마 불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명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평화의 종교로서의 불교가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2대 종교, 그리스도교와 함께 2대 종교의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철학적 사유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어떤 사상으로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또 한반도의 평화에 불교가 어느 정도나 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넘어가면, 불교가 평화의 종교다라는 명제만큼은 영리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 주제 발표는 주로 그 분야에, 그러니까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 속성이 구체적으로 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그러한 그 평화의 종교로서의 불교를 우리 한반도 상황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평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여러분들 모색해보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두 가지 주제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가능하면 그 준비한 자료는 나중에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만 맨 뒤에 가서 좀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상황, 현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쟁점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면서 쉽게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그런 이념적 갈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를 규정짓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핵심적인 규정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분단사회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분단 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사회, 한국 사회는 분단사회다. 이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분단사회라는 말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60년 정전체제 이후에, 또는 더 들어가면 1945년 광복 이후에 시작된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분단사회임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 발표자들 사전 저적 공약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고, 외부에서는 한국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는데, 실제로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만 북한이 어떻게 하든 이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주 평온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은 한국인들의 어떤 평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더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무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가 분단사회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제기할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개념은, 특히 남한 사회를 전제로 하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되면서 흔히 민주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민주자본주의 사회로
정착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그걸 이념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생활 원리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공동체적 지향, 가족 중심의 공동체적 지향이 상당 부분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전제하는 개별적이고 고립된 개인이 벌이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아니었었는데 1997년 소위 IMF 체제 이후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적 생활 원리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그런 사회로 전환됐습니다. 그런 지도 벌써 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단 사회와 그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특히 그 평화의 문제는 그 두 개의 규정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화가 위협받는 것은 분단 사회가 좀 더 직접적인 것이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반평화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들 간의 이익 경쟁, 또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가 되면 곧 전쟁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명제 속에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평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약해져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평화 개념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한국인들의 사회체계 속에 불교적 사유가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유교와 함께 이제 그런 전제를 동의할 수 있다면 그런 전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아마 불교의 평화라고 하는 그 개념이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과연 한국 사회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평화관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종의 역사적 유물로 이전에 존재했던 그런 그 평화관으로만 역사적인 유물로만 있을 뿐 실제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평화론에 관련된 논의를 보면 불교가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불교가 평화의 종교다라는 말을 하지만 구체적인 평화 이론은 주로 서양 이론들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포섭되어 있는 일정 부분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을 뿐 불교 평화론은 학문적인 세계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또는 한국인들의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 평화론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왜 그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불교가 평화의 종교다라는 그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그 석가모니 부처의 말씀들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얘기되는 초기 경전 또는 빨리 니까야 경전 등에 보면 붓다의 평화관이 상당히 여러 번 강조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다. 마음의 평화. 가래가 제거된 상태. 집착과 가래가 제거된 상태가 평화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발표문에서도 인용했지만 여러 니까야 중에서 특히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21쪽에는 사윗다 니까야 부분을 인용을 해봤는데 그 부분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발표문의 21쪽에 각주 2번에 해당되는 사윗다 니까야 1권에 있는 부분입니다. 삶은 휩쓸려가고 생명은 덧없고 늙음에 휩쓸린 자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평화를 찾는 자 세속적인 미끼를 버려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찾는 자는 세속적인 미끼를 버려야 한다. 이게 곧다운 붓다의 평화관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주 3번에 보면 채찍과 가죽끈을 자르고 소망과 탐욕을 끊어버리며 가래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평화관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가래를 극복해버린, 가래를 끊어버린 평화. 이렇게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곳곳에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서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평화관은 저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평화다. 내면적인 마음의 평화가 불교 평화관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상황, 지금 현재 우리의 평화 상황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느냐. 흔히 불교가 비판받는 것이, 저는 그 사회윤리 전공자입니다. 불교윤리 중에 불교 사회윤리 쪽에 관심이 있는데, 불교 사회윤리가 비판받았던, 그 불교윤리가 비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불교가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비교적 소홀한 것 아니냐. 마음이나 개인적인 어떤 지향을 강하게 갖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 사회윤리가 상당히 앞장서서 그 끈을 끊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라이벌트 니부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 사회윤리학자가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두 맥락을 비교시키면서 한 개인이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속한 국가나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대입시켰습니다. 그 집단의 비도덕성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폭력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교 교리에 근거해서 정당화해내는데 성공해서 그 라이너드 니부어는 그리스도교 사회윤리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윤리학계를 주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소위 정의의 평력, 정의의 전쟁이라는 말로도 상징되는 구조적 악이 너무 강할 때는 개인의 도덕성에만 호소해가지고는 그 구조적 악을 끊을 수 없죠.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구조적 폭력에는 구조적 폭력으로 힘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그리스도교 사회윤리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정립해서 그것이 이제 해방자 예수, 해방신학, 우리의 경우는 민중신학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상당 부분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물론 불교에도 민중불교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붓다가 말씀하신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거기서 그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붓다의 평화가는 내면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는 지혜와 그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자비를 분리하지 않는 전제가 있어야만 진정한 평화입니다. 만일에 시선이 자기 내면에만 돌려와 있으면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을 찾고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비의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런 평화를 갖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 불교의 평화관이 마음의 평화다. 늘 시선을 안으로만 돌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 이것은 가짜 평화인 것입니다. 가짜 평화. 불교적 평화가 아니라 실제로 불교적 평화를 가장한 가짜 평화에 불과한 것이죠. 스스로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뿐 실제로 불교의 평화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다면 불교의 평화관은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두 시선을 가운데 두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내 주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시선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불교의 평화관은 성립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비의 시선이 받는 대상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지만 좀 더 확장하면 당연히 북한 동포가 포함됩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최선의 삶이 잘 보장되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도되기도 하는 또 그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서 한때는 북한 동포들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그 공동체 자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를 맞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자비의 시선까지 가 있어야만 불교의 평화관을 제대로 갖고 있다. 그 사람은 불교의 평화의 기반을 두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또 단지 그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비행입니다. 자비라는 시선은 자비행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자비라는 시선을 갖고 있고 행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건 제대로 된 시선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불교의 사회윤리야말로 저는 상당히 강한 실천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지나치게 내면적인 시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또 우리들 스스로 내면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그 내면을 향하는 시선을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을 본다면 붓다의 평화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무명의 일상을 우리는 이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본다면 이제 정전 60주년, 정전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잠시 중지하고 있는 것이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당위적 과제를 불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문제로 넘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미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 개별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차원에서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오면 도대체 그럼 어떤 대안들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지막 그 발표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26쪽 이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불교적 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리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개념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불교의 사회 이념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이념이 과연 이데올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공동체 이념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불교 사회 이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것을 연기적 독존주의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연기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스스로의 독존성, 이때의 조는 존귀할 존자입니다. 있을 존자가 아니라 홀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곧다음 붓다의 기본 전제죠. 그러니까 독존성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존귀한 것은 자기가 연기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타자의 삶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나 혼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한 자살자의 삶을 전제해 보면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기적 독존주의에 기반을 두고 우선 마음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대안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뭐 새로운 것은 없지만 좀 다른 맥락에서 좀 살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약간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쪽의 첫 번째 문단.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평화 문제이지만 동시에 비무장지대에서 뛰어노는 짐승들이나 동해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같은 모든 중생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는 미사일이나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사용하는 무기들 모두 한반도와 그 주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위협이고 폭력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과 연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독존성의 자각이 한반도 평화 문제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독존성의 자각은 내 삶의 의미 영역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내 삶을 이루는 연기적 관계성을 자각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생명과 삶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자각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토대로 삼아 나 자신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헌신이 곧바로 타자에 대한 그것들과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자각을 할 수 있게 되면 삶의 의미 영역은 확장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각의 바탕을 두고 두 번째로는 남북한 갈등의 실상이 과연 무엇이냐. 앞선 그 발표에서도 갈등의 실상에 관한 석기남 선생님 발표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성찰의 토대를 둔 자비 실천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대안이고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29쪽의 마지막 문단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의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핵위기는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한반도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성격을 지닐 수 있음이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망을 역으로 활용하면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지구적 차원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킬 만한 현실적 대안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적절한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는 마음의 평화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문명 차원의 평화를 정립시켜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는 문명 차원의 평화는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삼아 정립하고 또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각의 공동체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지구촌 구성이기도 하다는 의식이 곧 세계 시민의식이고 그것은 촘촘한 전 지구적 차원의 관계망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21세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시민의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세계 시민주의는 아직 모험이자 이상입니다. 세계 시민주의에 관한 논의를 펼치는 네피아의 고백처럼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대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황의 절박성은 최소한 인간의 보편성에 기대서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국경을 초월한 대안을 시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대안 모색을 불교의 평화관에 근거해서 재해석한다면 세계 평화는 인간의 깨친 가능성에 기대서 각각의 내면에 존재하는 탐욕과 가래를 덜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 지구적 연기망을 토대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비로소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동체적 자비의 실천이고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를 일치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실천의 출발점은 당연히 자기 마음에 대한 성찰을 통한 번뇌의 해소입니다. 그 아랫부분 인용은 건너뛰겠습니다. 번뇌를 끊음으로써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를 한반도 차원의 평화로 확산시키고 그것을 다시 지구적 차원의 평화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비 실천이라는 구체적 대안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대안 중에는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 사이의 대화를 불교 전통을 매개로 하여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고 불교 문화를 중심축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대화 통로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지구촌 차원의 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21세기 지구촌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굳건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불교의 평화가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평화고 그 마음의 평화는 내면적인 시선인 지혜와 외부를 향하는 타자를 향하는 자비의 시선이 서로 합치되는 그런 마음의 평화다라고 전제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자비 실천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야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문명 자체의 정한, 문명의 물꼬를 바꾸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축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불교가 나서서 특히 한국 불교가 동아시아 전통 속의 중심축을 차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문명의 물꼬를 바꿈으로써 비평화의 문화를 평화의 문명으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이 불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